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32강 진출이 걸려있는 태극전사들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반 18분에 남아공 마세코에 선제골을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 선수들 비기기만 해도 오늘 32강이 확정이고요. 지금은 후반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후반에는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면서 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후반 18분 남아공 마세코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 선수들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거리 응원 펼쳐지고 있는 광화문 광장 응원 열기로 뜨겁습니다. 또 점심시간 앞두고 치킨집이나 편한 장소에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수현 기자 응원 현장에 가 있군요.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그리고 최승훈 기자는 치킨집 같네요. 네,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치킨집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수영 기자, 후반전 경기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아쉽게도 선제골을 내주긴 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남아공의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이곳 광화문 광장은 한때 아쉬움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지만 곧 경기 시작 때보다 더욱 거센 함성이 이곳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은 응원 열기를 식히지 않고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날쌘 발길이 골문을 향할 때마다 광장은 환호성으로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32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데 지난 체코전과 멕시코전에 이어 3주 연속 광화문을 찾는 응원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전, 2차전 다 광화문에 나와서 응원을 했고요. 항상 출근 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에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린 시절 2002년 거리 응원의 기억을 아이들에게도 심어주고 싶어 다 같이 광화문을 찾은 가족도 만났습니다. 아빠는 연차 내고 왔고 저 애들은 체험학습 내고 왔어요. 축제고 애들한테 조금 열기를 한번 느껴주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보면 오전 11시 기준 광화문 광장에는 2만 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붉은 악마 측은 최대 3만 명이 오늘 거리 응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에 경찰은 기동대와 특공대를 비롯한 경력 6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최승훈 기자 치킨집에 나가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이곳 치킨집은 이른 오전부터 태극전사들의 남아공전 승리와 32강 진출을 응원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후반전이 진행 중인 지금 남아공 마세코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었지만 모두 중계 스크린을 보며 전반전보다 더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구호도 외치고요. 우리 대표팀의 골찬스와 선방이 있을 때마다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족, 친구들이 함께 온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단체로 응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팀원들이 붉은색 옷을 맞춰 입고 응원이 한창인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옷은 저희 막내가 특별히 축구하는 날이라고 맞춰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4, 5일 전에 미리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 모습도 보이는데요. 역시 단체로 붉은 악마 유니폼을 입고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평소 오전 10시부터 문을 여는데 오늘 경기를 맞아서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손님 맞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리가 110석인데 대부분이 응원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을 바라며 응원하는 열기가 뜨거운데요. 저희도 마지막까지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면서 현장 분위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후반전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골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송수현, 최승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32강의 향방이 걸린 만큼 시민들의 거리 응원전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응원 현장을 한 곳 더 가보겠습니다.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서지연 리포터. 네,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의도에도 시민들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응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경기 후반전이 진행되고 잠시 쉬고 있는 지금 이곳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남아공의 선제골로 0대1의 아쉬운 승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경기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는 궂은 날씨에도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우비를 쓴 시민들은 계속해서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월드컵 경기 보려고 월자 내고 여의도에 왔고요. 생각보다 더 신나고 좀 월드컵 같이 안 느껴졌었는데 여기 오니까 더 월드컵 같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32강 진출해서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펼쳐지고 있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32강 진출에 운명이 걸린 마지막 승부인 만큼 이곳의 응원 열기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우리 대표팀의 유효 슈팅은 나오진 않았지만 경기 초반 이강인의 슈팅이 아쉽게 빗나가자 곳곳에서 뜨거운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초대형 전광판 앞부터 스탠딩석까지 모든 자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잠시 내린 비에도 우산과 우비를 챙겨 계속해서 응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깃발과 붉은 응원봉을 흔드는 시민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에게 힘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함성이 여의도의 아침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태극전사들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네, 축구 소식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5에 이르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용 기자, 규모 7.5면은 상당히 큰 규모 기진인데요. 발생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미국 지질조사국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진은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 6시쯤 일어났습니다. 두 차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규모 7.2로 수도 카라카스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의 모론 지역 서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40여 초 뒤 모론 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서 더 강력한 규모 7.5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지진의 깊이는 각각 13, 10km 정도였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한때 인접국들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네, 강진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강타를 하면서 건물들 피해도 컸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외신을 통해 들어온 화면들을 보면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거나 고층 아파트 벽면이 뜯겨나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방대원을 비롯해 수색이나 구조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연쇄 강진이 발생하면서 정전에 인터넷이 끊겼으며 시민들이 집 밖으로 황급히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지진이 여러 주에서 감지됐고 주택과 건물이 붕괴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여진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집 밖에 머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이 저렇게 무너질 정도면 인명피해도 우려되는데 좀 집계가 됐습니까? 네, 아직 인명피해에 관한 베네수엘라 당국의 공식 언급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이 부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구급차나 긴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길을 비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을 인용해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와 달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큰 폭의 양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재개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 원칙도 거듭 강조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를 방문해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종전 후속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협조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re agreeing to everything that I want, and they have to. Otherwise, we just go back and do what we have to do. 이란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성급히 내준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이란을 향해서는 협상이 파행될 경우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조사단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도 동참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부인에도 핵사찰 재개를 연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즉각 미국 관리들이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어떤 비용도 부과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고 미국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통보가 거짓이라면 후속 협상을 즉시 끝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t would be unacceptable to me because we have numerous straits, and if you did that for them, you'd have to do it for other people. You have other straits. I wouldn't allow it there either. 중동 걸프 3개국을 순방 중인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며 이란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이들 국가의 불안 달래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 합의 이행의 또 다른 변수인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레바논 정규군 통제 지역이 늘어나면 이스라엘도 병력을 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스위스에서 종전 협상에 첫 발을 뗀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 초 실무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레바논 전쟁 종식도 이란 전쟁 종식만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종전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실무회담이 다음 주 재개된다며 30일로 예상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 스위스에서 열린 1차 회담처럼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 시점과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드러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본협상과 별도로 이란과 걸프 국가들 간에도 여러 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 그리고 지역 화해 회담이 계획 중입니다. 걸프국들은 이란이 60일간의 협상 기간 이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통행료 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걸프 지역을 찾아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영내 안보를 약화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종전 합의가 미국의 패배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گفتگو زمانی به نتیجه میرسد که طرف مقابل از تحمیل اراده خود بر یک ملت متمدن صرف نظر کرده و حقوق ما را بپذیرد. 또 레바논 전쟁 종식이 이란 전쟁 종식만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도 철군 일정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כל עוד אני ראש ממשלה, אנחנו שומרים על רצועת הביטחון בדרום לבנון.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4일 레바논 남부에서 드론으로 차량을 표적 공습해 최소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빠른 종전을 원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올가을 총선을 앞두고 헤즈볼라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어 전투도 철군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5척이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협 내측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아침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영 선박 5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들에는 한국 선원 총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중 한 척의 목적지는 한국이고 나머지는 타국입니다.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5척 중 한 척은 HMM 소속 나레오로 한국으로는 안 오고 싱가포르로 가는 벌크선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면서 어제 우리 선박 4척과 한국인 선원 26명이 빠져나오는 등 본격적인 해협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서에 서명한 뒤 지금까지 우리 배 11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13척이며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에 54명, 외국 선박에 33명 등 총 87명이 승선 중입니다. 현재 수리 중인 한 척을 제외한 선박의 경우 유관국 협의와 자체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통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등 해당 선박 통항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해당 선박들이 통항하는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 13척에 대해서도 통항 관련 동향과 정보 제공을 통해 선사 자체 운항 계획 수립과 향후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외부 공격으로 폭발 피해를 입은 HMM 소속 나무호는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통항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술주 매도세의 혼조세로 끝났지만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우리 증시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강세인데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엔 올해 15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연 이틀 상승세인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가 8,800선과 8,900선 사이를 오르내리며 9,000선 진입을 시도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74% 오른 8,703.42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장초반 코스피가 5% 가까이 커지자 올해 15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일으킨 훈풍에 코스피가 연이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주 고평가 우려 속에 혼조세로 끝났지만 장 마감 후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회의론을 일거에 잠재웠습니다. 마이크론이 시간 외 거래에서 16% 가까이 올랐는데 이 영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제 10% 가까이 폭등해 시가총액 1위에 복귀한 삼성전자는 장 초반 6% 올라 36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나 올라 280만 원대에 복귀했습니다. 기관이 1조 6천억 원 규모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5거래일째입니다. 코스닥은 1.58% 오른 923.66으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약해져 1%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 중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오늘 환율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47원 근처에서 오르내리며 1,55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54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 이후 1,510원대까지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고환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1,540원대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9일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와 공급 우려 완화로 최근 국제유가는 이란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4% 내린 배럴당 74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4% 내린 배럴당 7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은 환율에 우호적이지만 올해 들어 외국인 주식 자금의 순유출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로 최근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뜻하는 달러화 지수는 101.58까지 올라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문제는 물론 증인과 자료 제출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은건 기자,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는 오전 10시쯤부터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성과와 다주택 보유 문제,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양평 땅 농지법 위반 방치 의혹을 비롯해서 가족 간의 편법 증여 논란 등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한 후보자가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주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증인과 참고인이 전무하고 자료 제출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검증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이나 자료들이 한 후보자와 별다른 관련이 없거나 흠집 내기 경우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크나큰 영광이라면서도 자리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총리로 임명되면 혁신형 총리, 일중심 총리로서 과감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핵심으로 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전히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른 권한 행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1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고 반복하며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협상의 진정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그렇게 법사위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고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면서 원구성 협상이 조만간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일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한 만큼 내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검경 합수본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당원 가입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4일 검경 합수본 소환 이후 약 3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95살, 신천지 측은 이만희 회장이 초고령인데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정점인 이만희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합수본 수사는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 5만 6천여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교회 용지 용도 변경을 포함해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신천지가 나선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 회장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이 이만희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합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원희 민주당 의원 그리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김원희입니다. 어제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라고 해야겠죠.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오전부터 폭풍 SNS를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오늘도 올렸는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DNA와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사수하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지킬 것이다. 민주주의자 겸 민주당주의자 정청래 올림 이런 내용을 올렸고요. 보안 수사권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오늘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고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고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 그리고 재헌절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10월 공소청 중수청을 출범해야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SNS에 아침부터 올렸습니다. 김원희 의원님, 민주당 DNA가 뭡니까? 전 잘 몰라서. 예. 정청래 전 대표께서 하시는 민주당의 DNA,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지는 예. 제가 직접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DNA는 민주대연합입니다. 민주대연합.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대통합, 대연합. 그랬을 때 민주당은 집권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DJP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의 모든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당을 같이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빛의 혁명이 함께했던 모든 세력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보 개혁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다 함께 힘을 합칠 때 우리는 승리했고 예. 정권을 만들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DNA 깊숙이는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예.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 상황을 빗대면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실제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네. 친명이니 뭐 무슨 친청이니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친문과 친명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예.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친문과 친명은 어떻게 된 거냐면 친-DJ에서 시작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김대중밖에 없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친-DJ 세력을 가지고 집권에 성공했고 그 뒤로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라고 하는 친민주당 플러스 노사모라고 하는 세력들이 함께하면서 친노가 집권할 수 있었고 그 연장에서 친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 세력이 함께해서 우리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 퍼센테이지로도 그러니까 대선 득표율에서도 그 흐름이 나타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40%로 당선됐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48%로 당선됐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41%로 낮아졌다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49%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즉 민주개혁 진영, 진보 진영이 다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우리는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가장 큰 개혁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나 친문, 친명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중립을 지키시는 김원희 의원께서는 이제 통합의 의미로 민주당 DNA를 이제 해석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3파전, 뭐 2파전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 DNA를 강조하는 것을 놓고 내가 족보로 따지면 주류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상대 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누가 어느 파다, 누가 어느 뭐 세력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예. 힘들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상황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정권 출범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을 송영길 의원이 직접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집권 여당에서 전당대회에서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당권 경쟁이 지금 불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오늘 또 추가로 김용민 의원이 아마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4파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네. 전통적인 민주당 내부의 어떤 세력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그런 이슈를 들고 나왔거든요. 예. 결국 이제 이런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그런 전당대회에서의 승리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 아마 비슷하게 겹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지층은 여기에 이제 같이 가담을 해가지고 4파전 아마 2대2 정도의 구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놓고 정청래 전 대표 응원한다 이랬는데 의원님은 그런 입장은 아니십니까? 예, 저는 뭐 예. 상대 정당이니까 예. 중립적으로 보는데 예.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길 경우에는 조기 레임덕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만큼 지금 전당대회를 보는 중요성이 크다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또 송영길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장시간 비공개 자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송영길 의원의 역할에 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청와대의 뜻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지금 집권 1년 차에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권력 투쟁이 생겼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축구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후반전에 좀 한 골을 만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 홍명보호가 남아공에 0대1 다소 아쉬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A조 3위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됐고요.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하면서 승점 3점, 조 3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후반에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후반전에 좀 만회골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했는데 경기 내내 어떻게 보면 좀 졸전을 펼쳤다 이런 호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후반 18분에 마세골에 선제골을 헌납을 했었죠. 다른 조 남은 경기에 따라서 골 득실을 따져서 우리가 이제 32강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뭐 두 분께 뭐 전문적인 질문 드리긴 뭐하지만 곽규택 의원님도 축구 보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오늘 완전 보다가 나왔죠.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반전 내내 네. 선수들 몸이 되게 무거워 보였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전반에 한 골에 2골 정도 이제 넣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오려고 했는데 전반전에 보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예. 역시 결과가 참 안타깝게 됐네요. 예. 예. 보셨습니까? 축구? 저도 보다 네. 들어왔는데 네. 마지막까지 한 골만 넣어라 이러고 예. 왔는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보니 그러면서 이 토론에 참 오기 싫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두 분께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두 분 다 이 얘기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32강행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골 체코가 지금 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좀 또 경우의 수 가봐야겠습니다. 까지 좀 따져서 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 수사권 폐지 지금 당장 이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얘기한 거는 이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이견들이 있으니 예.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예.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근데 당대표가 바로 즉각 전면 폐지 그렇게 하면서 나는 대통령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보안 수사권 가지고 전면 대립하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예. 그게 정부 여당이 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권력 투쟁 양상으로 보여지고 예.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렇게만 보여지는 것들이 매우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킨다.
의리는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해놓고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거는 대통령과 대놓고 각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그렇죠. 정 전 대표의 그런 모습이 이제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과 다르게 저런 행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얘기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명청대전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어떤 이유를 다 차치하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했다는 분의 언행 때문에 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권 2년 차를 맞는 이 즈음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나온 것으로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저게 이렇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된 거죠. 그렇죠. 사실 보안 수사권이. 근데 사실은 뭐 정청래 대표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말씀하셨지만 뭐 그 이제 상대할 분들 뭐 김민석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그렇지만 국회와 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그러고 국회가 결정하라고 이제 넘겨준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저렇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가지고 전선을 그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당시 먹기에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 권리당원 득표 전략일 텐데 저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명청대전이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적절한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아니라 저런 내용으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명청대전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겠다고 뭐 함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으니 그런 걸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곽 의원님은 이제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로 갔을 때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보안 수사를 직접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 인정이 되는데 보안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면은요 피해를 보는 것은 사건 당사자들입니다. 경찰의 수사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또 경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또는 구속 사건이어서 이 수사하는데 상당한 좀 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보완해서 기소하는 게 맞죠. 이게 당연히 사건 당사자들도 원하는 바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보안 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아직까지는 뭐 부각이 안 됐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의 당 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지금 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례적이긴 한데 통상은 여당 대표 경쟁에서는 대통령과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같이 해나가겠다 이런 것을 주로 내세우면서 경쟁을 하게 마련인데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 검찰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보다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당 대표의 어떤 그 경선 과정에서 이슈가 저는 정말 어떤 냉철한 그리고 법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게 정치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그런 좀 우려가 사실 크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가열되는 와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석 총리에게 던진 질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김민석 총리에게 질문을 하겠다라면서 SNS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안 하고 당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내용하고요. 계엄 몇 달 전에 계엄이 있을 거라는 근거가 있다고 말해놓고 그 근거를 공개해서 계엄을 왜 막지 않았는지 이제는 답을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김민석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계엄이 있을 위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고 계속 얘기했고 대비하자고 했죠. 그때 당시 한동훈 의원은 뭐 했나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검찰 독재 정권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집권 여당 노릇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김민석 총리 계엄에 대한 위험성도 얘기하고 계엄에 열심히 하고, 사실은 저는 계엄 해제 당일날 뭐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과정, 계엄 해제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 탄핵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을 몰아내는 과정, 그리고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을 몰아내는 과정, 전 과정에서 한동훈은 무엇을 했나, 이걸 묻고 싶어요. 실제 김민석 총리가 그때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왔어요. 근데 표결, 제가 그때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딱 그 시간이 몇 시냐면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인지했어요.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인지했어요. 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의장한테 빨리 개회해달라, 빨리 표결해달라. 그래서 이 계엄을 해제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사 절차상 우원식 의장이 그걸 늦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시에 표결을 합니다. 표결 직후에 김민석 총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럼 산자위 국회에 간사였... 도착은 했군요. 도착은 그렇죠. 했는데 시간을 못 맞춘 건가요? 좀 표결에? 늦게 도착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산자위 간사를 했어요.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하면서 못 오신 분이 몇 분 있어요. 나 가고 있다. 나 가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못 오셨어요. 그렇군요. 표결에 참여 못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저 표결에 참여 안 하고 뭐 하긴요 오고 있었죠. 근데 다만 늦게 도착해서 표결에 참여를 못 한 거죠. 그때 뭐 감기 때문에 뭐 집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지만 국회로 도착을 분명히 했고 그렇습니다. 김민석 표결 총리는 직후에 도착하는 표결 영상이 직후에 있습니다. 도착한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근데 그때 이제 계엄군이 진입을 했다는, 국회에 진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본회의장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2차 계엄의 위험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계속 지시를 했죠. 끌어내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은 더 늦어졌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표결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증언드립니다. 뭐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가 또 이거를 직접 또 답변할 기회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퇴원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결코 아닙니다.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기강을 잡겠다 이런 부분, 저는 분명히 충분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 없이 당의 기강을 잡겠다, 그런 불만 제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오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혹시나 거취와 관련해서 어제 결단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자회견 때 많은 언론이 주목을 했는데 일단 물러난다는 얘기 없었고요. 오히려 기강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때에 하는 말인가요?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는데요. 그 김민석 총리가 계엄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총선 직후부터니까 2024년 한 7, 8월 됐을 거예요. 그때는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이제 당 대표를 하고 있을 그 무렵이었고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언론에 나와서 계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근거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일체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한동훈 의원이 지적했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온 상태인데 그 사이에
당 내에서 당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 문제는 아니고 예. 이제 6.3 지방선거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마 저런 대답을 한 것은 본인이 앞으로 당 대표직을 물러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의사를 일단 분명히 밝히고 당무에 복귀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저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 분위기는 아직도 6.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론을 좀 전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도부 교체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가 51, 현 지도부 체제 중심 재정비는 25.9%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따로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교체 비율이 여기서도 여전히 높습니다. 51.3%, 재정비가 35.6%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넘게 지지층에서도 지도부 바꿔라 이런 요구가 지금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예. 재정비가 아까 저기는 25.9였는데 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넘어가니까 예. 35.6이네요. 예. 거의 한 10%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예. 저게 윤어게인 세력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코어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윤어게인 예. 그러니까 재정비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현 지도부 체제에서 재정비 저거는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수치여서 그러니까 지도부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치는 51%로 비슷한데 이 재정비 예. 여론은 한 10%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코어층은 장동혁을 지지하는 모양인데요. 장동혁 체제가 민주당에선 계속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지금 내포돼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곽 의원님 말씀처럼 타당의 얘기여서 저희들이 이래라 예. 저래라 뭐 관여할 수 있는 예. 얘기는 아닌데 예. 저희들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각도 사실은 국회가 좀 빨리 안정화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6.3 지방선거를 가지고 저래야 되는 건지 예. 사실 저희들도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예.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예. 빨리 좀 입장을 바꾸든지 네. 아니면은 좀 당 자체가 정비가 되든지 하는 기대는 있죠. 근데 저희들도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곽태규 의원님, 지금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선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의원들 계속 만난다 그러잖아요. 우회적으로 사퇴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이 비단 뭐 당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만을 위해서 중진 의원들과 모인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저 중진 의원들께서 다양한 당의 쇄신 방안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당의 혁신 방안 이런 것들도 좀 논의할 것들이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동안 중진 의원들께서는 뭐 비교적 목소리를 안 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대표로 새로 취임해가지고 중진 의원들 의견을 조금 모으려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 것 예. 같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월드컵에서 남아공한테 참 정말 충격패를 했는데 저는 곧 홍명보 감독 교체라는 아마 여론이 나올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선거를 한번 크게 치렀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패배를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잘했던 못했던 열심히 했던 안 했던 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보셨듯이 당 지지층 중에서도 50% 이상이 당 지도부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의원님, 예, 예. 의원분들 사이에서는 대략 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몇 % 정도가 지금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저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끼리 내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의원총회도 했었잖아요. 예, 하는데 이제 예.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님들이 예. 당 지도부의 좀 교체가 필요하다. 자진 사퇴랄까 예. 책임지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었죠. 예. 근데 그 다수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시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 여론조사에 나오는 저 정도의 수치는 되지 예.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신동욱 최고위원이 계속 버틴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냐 버티면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전당원 투표
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당 내에서 뭐 압박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분들의 정치적인 선택에 맡겨놔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이 부실 투표 사태 이 사태가 지금 한창 선거 소청 또 국정조사 이런 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당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다만 이 국면이 정리가 되고 예. 이제 하반기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국면이 되면 그리고 민주당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겠죠. 예. 그에 맞춰서 우리 당도 좀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민주당 전당대회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당장보다는 그런 시점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개인적인 예. 그런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김원효 의원님 끝으로요. 국민의힘이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해달라 탄원서를 냈거든요. 법무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십니까? 뭐 저는 이제 정부가 뭐 잘 알아서 판단하겠죠. 예.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유죄 취지로 판단은 내렸지만 사실은 다퉈볼 여지는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 배심 문제가 4대 3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3명 한 표 차인데 사실 예. 한 명만 바뀌었으면 사실 거꾸로의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팽팽했을 것 같고요, 논란이. 그리고 실제로 박상용 검사와 그 변호사 이화영 측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들이 사실 녹취록이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 판결 과정에서 반영됐는지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소심에서 진실이 충분히 밝혀질 여지는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법무부가 공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일을 하고 싶다, 일에 복귀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곽규택 의원께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항소심을 일단 봐야 된다. 민주당은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징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7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예.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법원에서도 다 인정이 됐고 그 사이에도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 연호의 술 파티 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두고 연호의 술 파티를 이야기 두고 위증한 것까지도 이제는 위증이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예. 그렇다면은 이 기소를 했던 수사를 했던 검사를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 이것은 근거가 허물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뭐 지금 법무부나 검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정말 근래에 없었던 검사에 대한 여당의 그리고 정부의 압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화영 변호사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 상식을 가진 국민이 보면 어떻게 그게 정당한 기소고 정당한 수사라고 보여지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변호사 측을 회유하고 그렇잖아요. 압박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4대 3이 나왔는데 사실은 한 명만 더 바뀌었다면 정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회유 의혹 그 녹음 내용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는 항소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밝혀질 텐데 박상용 검사는 피의자입니다. 이 사건을 조작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배심원단은 4대 3이니까 이거 팽팽한 거 아니냐, 이거 봐야 된다 이런 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것이 이화영 부지사 쪽이죠. 그래서 자기는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그 7분 중에 다수가 그것은 위증이다 판단을 했고요. 또 재판부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의 의견은 사실 권고적인 효력입니다. 그런데 재판부 또한 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는 위증이다고 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소심 가가지고 사실 1심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항소심 가가지고 물론 봐야겠지만 이것을 민주당이나 또 정부와 법무부에서 일단은 이 판결을 존중을 하고 그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 그리고 공격은 이제는 멈출 때가 아닌가. 일단은 업무에 복귀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박상현 검사도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 남아공의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A조 3위로 추락해 32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두고두고 아쉽게 기억에 남을 경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에 0대1로 졌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에 임했는데요.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슈팅 수 4대9로 밀릴 정도로 남아공에 일찌감치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후반 들어 손흥민과 옌스 카스트로프, 김진규를 교체 투입해 반전을 노렸지만 무기력한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후반 18분 마세코의 결승골을 내주고 0대1로 졌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당하며 조별 예선을 1승 2패 A조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A조에서는 체코를 3대0으로 꺾은 멕시코가 3전 전승, 조 1위로 32강행을 확정했고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 3위 12팀 중 상위 8팀이 32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아직 12개 조 중 9개 조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다른 조의 남은 경기 결과를 모두 지켜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직 조별리그 탈락 여부도 그리고 행여 32강전에 올라간다고 해도 상대와 경기 장소도 아직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일단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네, 32강 진출이 걸렸던 태극전사들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가 0대1 패배로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그럼에도 전국은 우리 선수들을 향한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세영 기자, 지금 광화문에 나가 있죠?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최승훈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광화문의 송세영 기자, 현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경기가 막 끝난 광화문 광장은 아직도 뜨거웠던 응원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정리하며 광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후반 18분에 남아공의 골을 허용했을 때에는 광장 일대가 안타까운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형 스크린 속 태극전사들이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질주할 때마다 오히려 더욱 거센 환호와 박수가 잇따랐습니다. 골대를 향한 우리 선수들의 포격이 상대팀 골키퍼의 손에서 막힐 때마다 시민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는 지난 체코전과 멕시코전에 이어 3주 연속 거리 응원이 이어졌는데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 직접 들어보시죠. 1차전, 2차전 다 광화문에 나와서 응원을 했고요. 항상 출근 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에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 2002년 거리 응원의 기억을 아이들에게도 심어주고 싶어 다 같이 광화문을 찾은 가족도 있습니다. 아빠는 연차 내고 왔고 저 애들은 체험학습 내고 왔어요. 축제고 애들한테 조금 열기를 한번 느껴주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보면 정오 기준 광화문 광장에는 1만 8천 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특공대를 비롯한 경력 6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이동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최승훈 기자도 그곳의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곳 치킨집은 이른 오전부터 태극전사들의 남아공전 승리와 32강 진출을 응원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경기는 비록 졌지만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태극전사들을 향한 열띤 응원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경기가 끝난 지금 시민들은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본격적인 점심 식사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구호도 외치고 후방 막판까지 골찬스가 있을 때마다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단체로 나온 팀원들은 붉은색 옷을 맞춰 입고 힘찬 응원을 펼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옷은 저희 막내가 특별히 축구하는 날이라고 맞춰 입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4, 5일 전에 미리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 모습도 보였는데 역시 단체로 붉은 악마 유니폼을 입고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오전 10시부터 문을 여는데 오늘 경기를 맞아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손님 맞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리가 110석인데 대부분이 응원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을 바라며 응원하는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저희도 현장 분위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열띤 응원 분위기 잘 들었습니다. 송수연, 최승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남아공에 패배한 결과는 아쉽지만 이 시민들은 끝까지 응원의 자리를 지켰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12시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후반전 남아공의 선제골 이후 0대1의 아쉬운 승부는 끝내 깨지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응원의 자리를 지켰던 시민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했는데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펼쳐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남아공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며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끝내 골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32강 진출에 운명이 걸린 마지막 승부였던 만큼 앞서 오전 9시부터 이곳은 응원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전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후 내린 비에도 시민들은 우비를 챙겨 계속해서 응원을 이어갔는데요. 초대형 전광판 앞부터 스탠딩석까지 모든 자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끝까지 응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A조 3위에 머문 대한민국의 32강 진출 여부는 다른 조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태극전사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삼바군단 브라질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하며 C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C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스코틀랜드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2승 1무 승점 7점으로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브라질은 전반 7분에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뽑아낸 데 이어서 전반 종료 직전에는 헤더로 추가골까지 터뜨렸고 후반에 쿠냐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같은 C조의 모로코는 IT를 4대 2로 꺾고 조 2위로 32강에 합류했습니다. 원래는 골과 승부가 주인공인 월드컵,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열풍이 분다고 합니다. SNS에서 각국의 미남 선수를 소개하는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나라별 미남 선수를 소개하는 영상이 잇따라 확산하고 있는데요. 미국 매체 야후 엔터테인먼트도 월드컵 잘생긴 선수 콘텐츠가 전 세계 SNS를 뒤덮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해외 팬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한 해외 크리에이터는 한국 경기를 보고 놀랐다며 월드컵, K-팝이라는 해시태그 등을 붙인 뒤에 조규성,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의 과거 영상과 사진을 찾아와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만 화제가 된 건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엘리아 조스트, 알제리의 이브라함 마자, 그리고 이란 대표팀 선수들도 월드컵 미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SNS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보다 외모를 소개하는 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축구 선수들을 외모 중심으로 평가하는 건 성적인 대상화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경기력이 팬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SNS가 새 스타를 만드는 시대, 월드컵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후반 18분에 아쉬운 실점을 하며 남아공에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자력으로는 32강 진출이 어려워지며 경우의 수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 분석 이종원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실 기대를 못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기대 못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예상 밖의 충격적인 결과죠. 네, 오늘 경기 뭐 다 보셨을 텐데 가장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늘 우리 선수들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아쉽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 몸 상태가 오늘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계속해서 움직임이 둔해 보였고 마치 집단 식중독이나 뭐 장염에 걸린 듯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몸이 둔하고 느리고 앞으로 나와주는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전반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사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면에 무승부만 하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경기는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전반에 한 골 혹은 선제골 혹은 두 골 정도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우리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서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홍명보 감독의 파격적인 승부수가 나왔죠. 네. 손흥민과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과 오영규를 선발로 내세우는 파격적인 승부수가 나왔는데 그 승부수가 전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드필더 진영에서부터 모든 선수들이 거의 공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공을 받으려고 하는 선수도 없으니까 전진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들은 다 고립되고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받으러 나와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또 빈 공간으로 치고 들어간 선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 보니까 공을 뺏기고 공격의 흐름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우리 오늘의 경기력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미스테리 그 자체다.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은 미스테리한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을 해주셔서 이 얘기부터 좀 드리자면 손흥민 선수가 사실 국가대표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월드컵 경기에서 선발로 빠진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홍명보 감독이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오늘 패배는 홍명보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적으로 감독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감독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선수들의 몸 상태가 무겁다. 이것도 컨디션 관리를 못 해준 감독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손흥민 선수를 전반에 빼고 후반에 상대 체력이 떨어질 때 후반에 투입해서 골을 노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전술 같은 경우는 앞선 체코전과 멕시코전과는 정반대되는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전에서 손흥민 선수를 일찍 뺀 거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체코전과 멕시코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 그리고 후반에 뭐 경기력이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에 손흥민과 이재성이 적극적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유기적인 패스를 만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지치게 만들고 상대 수비 공간을 벌려준 것들이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모두가 아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팀들의 인터뷰 때마다 선수들이 가장 경기해야 될 1호, 한국팀에서 가장 경기해야 될 1호 그러면 손흥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가 전반 초반부터 손흥민 선수를 집요하게 따라다녀야 되고 때로는 2명 혹은 3명이 손흥민 선수를 마크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게 되죠. 체력이 떨어진 수비수들을 교체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오히려 힘이 넘치는 오영규 선수라든지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는 그런 전술을 써왔는데 오늘은 정반대를 노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진 패스라든지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 그리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유기적인 패스를 하고 치고 들어갈 때 나왔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전반에서 이강인, 황희찬, 오영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볼이 없을 때도 많이 움직여줘야 됐거든요. 손흥민 선수처럼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들이 그렇게 많이 지치지 않았어요. 우리 선수들이 몸이 둔했고 상대 수비수들을 많이 지치게 만들지 못했으니까 상대 체력이 떨어질 때를 노려서 손흥민을 투입해서 골을 노리겠다. 이 기본 전제부터 홍명보 감독이 이 기본 전제부터 무너지게 된 거죠. 네, 어떤 그 전략적인 미스 이런 부분도 많은 비판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상당히 뭐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1차전 체코전 그리고 2차전 멕시코전 같은 경우 손흥민 선수나 이재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미끼 역할을 참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언성 히어로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다니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주는 선수를 꼽으라고 할 때 체코전의 언성 히어로는 손흥민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언성 히어로의 모습이 전반전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 남아공도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좀 보면 남아공 쪽에 오히려 이제 유효 슈팅이 좀 더 많고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았어요. 실질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진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만 전진 패스가 이루어지고 중원에서부터 전진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격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단조로운 패턴, 단조로운 공격 패턴 그리고 뭐 골 마무리는커녕 슈팅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에서의 선수들의 몸이 무겁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다 차단돼 버린 거예요. 남아공 감독이 준비를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남아공 감독이 이렇게 머리를 움켜쥐면서 이렇게 우는 그런 모습도 좀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남아공 감독 입장에서 오늘 경기 만족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겠죠. 최상의 결과를 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남아공 입장에서 본다면 남아공은 이번에 월드컵 본선이 48개 국가로 확대되지 않았으면 네네.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없는 국가라고 할 정도로 A조에서 최약체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충격적이라는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A조에서 가장 약한 남아공에게 무기력하게 졌다. 또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3차전 오는 과정에서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났는데 가장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더 갈수록 경기력이 나빠졌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팬들 입장에서 우리 한국 축구계가 지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남아공 입장에서 보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께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곳의 어떤 기후적인 환경, 날씨 때문에 좀 이런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몬텔레이가 덥고 그리고 습한 건 사실이에요. 덥고 습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뭐 34도 정도의 기온을 오늘 보여줬다고 하지만 거기에 햇볕에 그 쨍하게 쐬는 그 강도를 따지면 우리 선수들이 느낄 때는 거의 한 40도 정도, 체감 온도는 한 40도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죽하면 뭐 일본 경기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경기 킥오프 시간을 뒤로 미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더워서 졌다. 뭐 남아공 감독은 경기 전에 이 더위는 아프리카 선수인 우리들에게 아프리카 출신인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날씨 탓을 한다는 거 이건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몬텔레이의 기후를 우리가 어제 알았습니까? 오늘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몬텔레이 기후가 덥고 습하다는 것을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된 이후부터 알았어요. 조추첨이 끝난 이후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몬텔레이에 이틀 전에 들어와서 적응훈련을 했습니다. 남아공은 반대로 하루밖에 적응훈련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적응훈련 시간도 남아공이 더 짧았어요. 근데 우리가 졌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날씨 탓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건 뭐 변명이고 핑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원 아래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화 선수죠, 옌스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월드컵 첫 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계속해서 뭐 왜 옌스 넣지 않냐 왼쪽 날개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옌스를 그동안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외면했던 부분은 뭐 공격적인 측면을 강화하기보다는 수비의 안정감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타석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비 안정감은 옌스보다 오히려 다른 국내파 선수들이 낫다라고 본 건데, 근데 옌스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지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사실 대표팀이 공격이 지지부진하게 막혀 있을 때, 측면에서 막혀 있을 때 이 선수가 활로를 뚫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팬들이 옌스를 왜 쓰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죠. 다만 우려가 됐던 건 뭐냐면 왼쪽에 손흥민이 섰을 때 옌스가
왼쪽에서 치고 올라갈 때 손흥민과 동선이 겹칠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죠. 근데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손흥민과 옌스가 왼쪽에서 뛰면서 오히려 우리 답답했던 공격의 활로를 뚫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물론 뭐 이후에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옌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옌스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공격적인 모습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이 잘 해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옌스의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저희 수비진에서는 후반 21분에 우리나라 이제 그 수비 센터라고 부를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네. 박진섭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왜 교체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약간 부상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아리 쪽 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박진섭 선수가 들어갔다는 거 같은 포지션에 박진섭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처음에는 경기 중에도 김민재 선수가 나갈 때 일부 언론 기사에서는 그 김민재 선수가 뭐 크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박진섭을 교체했을까라고 네네네. 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포지션으로 대체가 됐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포지션이 아닌 다른 공격 자원이 들어갔다면 김민재의 그 교체는 전술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같은 포지션 센터백인 그 박진섭이 들어갔다는 것은 김민재 선수의 부상을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아주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신 게 아까 이제 앞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컨디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 20분여쯤에 부상으로 교체가 됐다? 이거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김민재 선수 별명이 철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피지컬과 경기 능력이 뛰어난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교체가 될 정도였고 그리고 또 하나가 황희범 선수나 서령우 선수도 경기 그 후반으로 가면서 거의 뭐 지가 올라오는 모습, 탈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컨디션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선수들의 이 몸 상태 저는 오늘 경기 이후에 대표팀 내에서 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아공 선수들이 평균 신장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평균적으로 한 3cm 작다 그러더라고요. 170cm대죠. 178cm대. 그 제공권을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제공권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렸던 것 같아요.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영규 선수가 들어갔잖아요. 상대적으로 황희찬 선수, 오영규 선수 공격 자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건 평균 키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후반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피지컬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한범 그리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 거의 190대에 육박하니까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 활용을 하려면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반 2분경에 세트피스 김민재 선수의 헤더슛이 나오는 헤더가 나오는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렇다 할 만큼 위협적인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대 남아공 문전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야 되고 상대 파울이라든지 반칙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공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계속 반복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신장의 우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은 사실 롱볼을 의존하는 건데 롱볼은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롱볼의 그 위험성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을 노렸던 것 같은데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어내는 빈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공격 전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세부 공격 전술도 없고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선수들의 움직임도 문제고 공격도 너무 단조롭고 전체적으로 왜 이런 경기력을 보여줬을까 할 정도의 참담함이 있습니다. 0대1이라는 결과, 축구에서 0대1이라는 결과 의외의 패배는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시지만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자, 어쨌든 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우리나라가 남아공에 0대1로 패하게 되면서 가장 지금 관심인 건 우리나라가 32강에 과연 진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경우의 수가 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낮아졌죠. 왜 낮아진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승점 3점이거든요. 네. 1승 2패. 승점 3점인데 골 득실이 -1입니다. 이번 대회 32강에 조 3위 팀들이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조 3위를 차지한 12개 팀 중에 8개 팀이 올라가는데 네네. 이때 승점
그리고 골 득실, 그리고 다득점, 그리고 페어플레이 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득점에서도 밀리고 골 득실 두 번째 조건이 골 득실에서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B조 3위가 보스니아인데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승점 4점이에요. 그 보스니아는 이미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 손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9개 조의 조 3위 경기 결과를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네. BBC를 비롯한 대부분의 그 외신들의 평가를 보면 32강의 조 3위 그룹에서 32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승점 3점 이상 그리고 득실 플러스 1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플러스 0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 이상인데 우리 지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득실 문제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득실에서 맞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골을 한 골밖에 못 넣었단 말이에요. 다득점 상황으로 갔을 때 절대적으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32강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승점 3점 이하의 팀들이 다른 조에서 조 3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3위 팀 중에 원래는 12개 팀이 이제 네. 와일드카드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원래 12개 중에 8개 팀이 올라가요. 아, 8개 팀. 12개 중에 이제 8개 팀이 올라가는데 그 8개 팀에도 못 들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있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32강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다. 희박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만약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8개 팀 안에 들어서 와일드카드로 32강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황도 다른 조의 1위들과 좀 붙게 되는 상황이죠. 다른 조 1위랑 만나죠. 근데 그것도 녹록지 않겠네요. G조, H조 쪽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 독일을 만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벨기에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아니면 벨기에인데 독일이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하든지 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때 이 경우에서는 따지지 않았거든요. 이 경우에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셨으니까. 무승부를 기록할 거라고 최소한 무승부는 나올 수 있다. 남아공의 전력을 봤을 때 우리가 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대참사를 기록했던 것처럼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또 한 번 대참사를 맛보고 있다. 한국 축구의 위기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이제 남은 경기들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텐데 좀 어떤 경기들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우리 대표팀이 경기. 다른 나라 이제 경기. 다른 나라 대표팀 경기들 가운데 저는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그 사실 다음 라운드의 상황이지만은 다음 라운드에서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맞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맞붙는다. 매호 대전이 월드컵 무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펼쳐지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지금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번 월드컵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메시의 골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지금 18골이죠? 18골.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이거든요. 이 득점 기록 어디까지 이어갈까? 지금 메시 같은 경우는 뭐 넣었다 하면 멀티골 해트트릭이잖아요. 이 메시의 신계의 이 활약이 이번 월드컵에서 어디까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A조도 아직 경기, 뭐 우리나라 A조는 끝났지만 이제 다른 나라 조들 경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경기 결과들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분석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수부는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은 21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척은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고 싱가포르로 가는 HMM 벌크선 나레오를 포함한 다른 넉 척은 제3국이 목적지입니다. 이제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습니다. 해협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한 경우를 포함해서 모두 87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큰 폭의 양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 원칙도 거듭 강조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를 방문해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며 종전 후속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매우 협조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ey're agreeing to everything that I want, and they have to. Otherwise, we just go back and do what we have to do. 이란의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양보를 성급히 내준 게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이란을 향해서는 협상이 파행될 경우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조사단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도 동참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부인에도 핵사찰 재개를 연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즉각 미국 관리들이 종전 양해각서와 관련해 모순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어떤 비용도 부과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고 미국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통보가 거짓이라면 후속 협상을 즉시 끝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t would be unacceptable to me because we have numerous straits, and if you did that for them, you'd have to do it for other people. You have other straits. I wouldn't allow it there either. 중동 걸프 3개국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걸프 동맹국들의 안보를 해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거라며 이란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이들 국가의 불안 달래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 합의 이행의 또 다른 변수인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레바논 정규군 통제 지역이 늘어나면 이스라엘도 병력을 뺄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와 공급 우려 완화로 국제 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하며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IC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74달러로 전장보다 4.33%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0.34달러로 3.92% 내렸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인 2월 27일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이후에 걸프 해역에 묶여있던 원유 공급 물량이 다시 시장으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국제 금값이 3% 넘게 급락해 지난 1월 사상 최고점보다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하루 전보다 3% 내린 온스당 3,992.44달러, 우리 돈 617만 원의 거래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고점 대비 낙폭은 28%에 달했는데 통상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은 약세장 진입의 기준으로 통합니다. 캐비넛이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강조 발언에 이어서 미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인상 기대를 키우면서 금값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도 2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새벽 2시 45분쯤 24시간 전보다 5.7% 하락한 59,014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비트코인 가격의 주요 지지선으로 여겨져 온 6만 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 실적이 4배로 뛰어오르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장 마감 뒤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로 주가는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
빅3로 통하는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의 AI 칩에 마이크론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탑재돼 3분기에 1년 전보다 4배로 증가한 414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25.11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215% 증가하며 매출과 EPS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론은 6분기 연속 세 자릿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EPS 전망은 31달러 안팎으로 1년 전보다 900% 이상 증가했고 매출 전망은 500억 달러로 342% 늘어났습니다. 시장은 초고속 메모리인 HBM의 수요가 높아 마이크론의 매출 성장세가 9월에서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올해 HBM 생산 능력은 이미 매진돼 주문이 연말까지 꽉 찼습니다. The gap that we are seeing between the demand that the customers are placing on us and our ability to supply, not just as Micron, but as an industry, that's the largest gap in the history of the industry. 하지만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로 마이크론의 주가는 0.37% 하락했습니다. 또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월가의 회의론에 힘이 실리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가 메모리 칩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푸념할 정도로 메모리 공급 부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니덤은 강한 메모리 수요와 탄탄한 가격 환경으로 강세가 예상된다며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500달러에서 1,550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에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이 됐는데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 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매간 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관 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태 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을 빌려서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교회가 자유통일당에 자금을 대여한 모든 과정은 법정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를 마친 법적으로 투명한 거래라며 경찰과 선관위, 정부가 야합해서 기획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케이블 TV 중에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LG 헬로비전이
스포츠 중계 전문 채널 스포티비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가 막판에 번복했습니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는데 가입자 시청권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달 초 LG 헬로비전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공지문입니다. 7월부터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스포티비 등 연관 채널 4개의 송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해 기준 케이블 TV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사업자로 가입자 수는 341만 명에 달합니다. 송출 중단이 현실화하면 전국 300여만 가구에서는 스포티비가 중계하는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LG 헬로비전 측은 공지문을 통해 채널 공급사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지만 실상은 사용료 갈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LG 헬로비전이 스포티비에 지급할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뒤 갈등이 빚어졌고 끝내 송출 중단 카드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애꿎은 케이블 TV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일방적으로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 시청자, 소비자들의 그런 시청권과 선택권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보다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조금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G 헬로비전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홈페이지 공지문을 내리고 사용료 협의가 끝날 때까지 채널 송출을 이어가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송출 중단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며 가입자들의 시청권을 볼모 삼은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 방송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 갈등을 노출하면서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크게 덥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5도로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3도 정도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 양은 5에서 최대 80mm가 되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낮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서울 26도, 광주 28도, 강릉은 21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며 더위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나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